스스로 핵심 정리 국민국가의 형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영국이나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탈리아와 독일, 그다음 미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탈리아 얘기를 할 건데요. 이탈리아는 교황령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여러 도시국가로 분열이 되어 있었죠. 그런 와중에 공공의 적이었던 나폴레옹이 여기를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의 적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들끼리 똘똘 뭉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리아인, 우리 민족 막 이런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으로 민족의식이 자극돼서 이거를 마치니와 가리발디와 같은 그런 민족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바로 통일 막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처음에 이제 마치니가 통일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일이 쉽지 않아요. 그 개혁 운동이 쉽지 않은 그 상태에서 사르데냐 왕국에 카보우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카보우르라는 재상이 그 산업을 장려하고 막 군대를 개편하고 치밀한 외교 정책 막 이런 거를 펼치게 되면서 그런 와중에 그 프랑스의 지원을 받게 돼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하고 붙어요. 그 오스트리아가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왕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로마 제국은 교황청이랑 밀접한 걸 좋아해서 이탈리아의 통일국가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의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방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요. 이겨서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중북부 이탈리아를 먼저 통합을 하게 되죠. 통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리발디 장군이 가리발디가 시칠리아 나폴리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시칠리아하고 나폴리를 점령을 해서 그래서 사르디냐 왕한테 헌상을 해요. 헌납을 해. 그래서 사르디냐 왕국을 중북부 이탈리아와 뿐만 아니라 이제 남부까지 합쳐서 이탈리아 왕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까지 점령을 해서 이탈리아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 인물 마치니, 카보르, 가리발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의 통일을 볼 건데요. 독일은 신성로마 제국 여러 제후국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 제후국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이센 같은 그런 새로운 신생국가 생기고, 그래서 독일은 40여 개의 소국이라는 거죠. 여러 제후국이었던 국가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40여 개의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센 나라가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래서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 중심의 이제 연방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에 프로이센 주도로 뭐를 만드냐면 관세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프로이센 중심으로 관세동맹을 체결을 해서 독일의 경제를 통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원국 간의 관세를 없애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 통일 한번 해볼까? 라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거기서 어디서 논의를 하냐면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해요.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프랑스 2월 혁명 후거든요. 이게 1848년인데, 프랑스 2월 혁명 후에 어떻게 통일할까? 우리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다 합칠까? 아니면 그냥 프로이센만 할까? 오스트리아 뺄까? 막 이런 거 가지고 논의를 해서 하게 돼요. 그 논의의 결과, 오스트리아는 빼기로 해요. 그래서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는 통일 정책으로 뭘 추진하냐면요. 피와 철. 그래서 철일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철은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잖아요, 피.
P는 뭐겠어요? 전쟁이죠. 싸움. 그래서 군사력을 갖추고 싸움으로 통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힘을 키워가지고 오스트리아 간섭 없이 독일을 하는 게 이제 프로이센 목표였던 거예요. 비스마르크 목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합니다. 오스트리아 격파하고 프로이센 중심으로 북독일 연방을 결성을 해서 막 독일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독일이 통일이 돼서 강대국이 되면 프랑스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프로이센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방해하려는 거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합니다. 프로이센이 승리하면서 이때 그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된 이 지역이 독일 제국이 돼요. 그래서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로 비렐름 1세가 즉위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랑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파리에서 즉위해요. 독일 황제인데. 그 이긴 거 기념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어쨌든 즉위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에 산업화가 진전돼서 19세기 후반에 어떻게 보면 신생국이잖아요. 신생국인데 강대국으로 급부상해요.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게 되죠. 이거는 이제 제국주의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독립한 후에 영토 확장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땅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다 볼게요. 이렇게 생겼으면 독립 초기에는 한 이 정도만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점차 서부로 확장을 하죠. 그래서 막 철도 놓고 막 이렇게 점차 이제 막 그 서부 개척하면서 이제 영토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9세기 중엽에 태평양 연안까지. 그래서 태평양 연안까지 여기 끝까지 여기가 태평양이죠. 여기가 대서양이고 태평양 연안까지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미국에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산업혁명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여기에 미국 이쪽에 여기 호수 엄청 큰 거 5개 있는 거 아시죠? 뭐예요? 오데오가 있어요. 오데오는 호수잖아요. 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물의 물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 오데오 연안 주변에 공장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북부에 공장지대가 주로 여기 보시면 이쪽 주변이 주로 이제 공장. 여기가 피츠버그, 시카고 막 이런 도시들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공업 도시들이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공장이 많으니까 상공업이 발달하는데 공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노동자잖아요. 상공업 발달에는 공장이 많아요. 공장이 많아서 공장이 많은 곳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노동자가 많이 필요해요. 노동자가 필요하지 노예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달된 임금 노동자를 이용한 상공업이 발달한 상태에서 노예제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부는 노예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을 해외로 많이 수출해야 되잖아요. 해외로 많이 수출하려면 해외에서 만든 물건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싸게 팔리면 국내에서도 많이 시장이 잠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상공업 발달한 북부 지역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 장벽, 그러니까 관세 장벽 설치해주고 무역적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국가 주도로 이제 주변에 이제 연방이라는 것은 연합해가지고 각 주끼리 이제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정부가 되는 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남부는 사정이 좀 달라요. 남부는 특히 미시시피 강이나 그 주변 지역의 여기가 되게 농사 짓기 좋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장이 발달합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 뭐를 많이 재배하냐면 목화를 많이 재배하거든요. 그래서 목화 재배 같은 경우는 목화는 소금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노동집약적 농업이에요. 그 사람이 목화 다 일일이 따야 돼요. 씨도 다 벗겨내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 사람이 엄청 많이 달려들어야 되는데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라 그건 누구나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도 이렇게 어쨌든 노동력이 싸기만 하면 돼. 제일 싼 건 뭐야? 노예잖아, 노예. 그래서 남부는 노예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노예제에 대해서 찬성,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농장에 대한 터치가 국가에서 이루어지면 이 노예를 마구 부리고 막 핍박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무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남부는 터치 안 했으면 좋겠어. 중앙정부가 우리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권주의, 그냥 각 주의 자치적인 권리를 알아서 행사하는 분권주의를 추구하죠. 그래서 이런 산업적인 차이로 인해서 남부하고 북부가 대립을 하게 돼요. 그러는 와중에 노예제를 반대하는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래서 링컨이 당선이 되면서 노예제 폐지하고 연방주의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북부의 링컨. 북부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부가 거부를 해요. 링컨이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는 독립하겠다. 그래서 남부의 11개 주가 연방에서 미 연방에서 탈퇴해요. 그러면서 대립이 이제 격화돼서 남북전쟁이 발발하죠. 그래서 내란이에요, 내란. 일종의 남북전쟁 내란이죠.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해가지고 이때 이제 남북전쟁이 발발하는 그 와중에 남부의 힘을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링컨이 원래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었지만 전략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노예 해방령을 발표합니다. 노예 해방령을 발표하다 보니까 남부에서 있었던 노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그냥 자유를 준다니까. 북부를 많이 옹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예 해방령 때문에 남부의 전력이 더 약화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부가 승리하게 되죠. 북부가 승리하게 되는데, 내란을 겪긴 했지만, 전쟁 이후에, 대륙횡단 철도가 개통이 되거든요? 대륙횡단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여기 미국 땅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동서로 되게 크잖아요, 미국. 동서를 가르는 철도를, 건설을 하면서 국민적 단합이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는 대륙횡단철도. 대륙횡단철도가 부설이 되면서 지역 간이 통합되고 미국의 산업화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그 본격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지금 서부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주로 사람들이 살았던 데는 어디예요? 이쪽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주로 여기서 살다가 땅덩이 갑자기 엄청 커졌어요. 땅덩이 커져서 공장 지을 때는 많은데 노동자가 모자르죠. 그래서 이민자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서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이제 시장도 확대되고 막 이러면서 넓은 땅덩이야. 엄청난 인구. 그다음에 산업 발달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국민국가의 형성 두 번째 설명이었어요.